중국 공산당의 제1대 주석이자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은 생전에 7가지 예언을 하였다. 그가 남긴 7가지 예언 중에 이미 6가지 예언은 실현되었으며 마지막 하나의 예언만이 남아있다. 앞으로 20년 내에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마오쩌둥은 1916년 7월 25일에 절친한 친구였던 샤오쯔셩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첫 번째 예언을 내놓았다. 잠들지 못하고 동쪽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해보니 일본인은 우리나라의 강적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20년 안에 반드시 전쟁을 치를 것인데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식솔들이나 보호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를 보낼 당시 마오쩌둥은 24살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마비시키기 위해 평화정책을 선전하면서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편이었다. 또한 일본 같은 작은 나라가 장차 중국의 대규모 침략전쟁을 일으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일본의 위장술이 중국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 준비용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5년 뒤 마오쩌둥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일본이 기습하여 중국은 14년에 걸친 항일전쟁을 시작했으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은 일본군에게 잇따라 패퇴하였다. 20년 후에 프랑스는 큰 골치를 앓게 될 것이다. 1919년 7월 2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마오쩌둥은 상강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뒤엉킬 것인데 10년, 20년 후에 프랑스는 또 한 번 골치를 겪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그러한 예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너무 이상하고 터무니없다며 비웃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통일하면서 대외적으로 확장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는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고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에도 여전히 프랑스는 유럽 제1의 강대국이었다. 또한 1870년에 일어난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패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라 죽은 낙타가 말보다 크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독일은 프랑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오쩌둥의 예언은 적중했다. 마오쩌둥이 예언한 지 20년 만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했고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치욕스러운 항복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여러 나라의 웃음거리가 된 프랑스는 마오쩌둥의 말대로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었다. 일본과 독일은 장차 세계를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1919년 7월 28일에 마오쩌둥은 일동밀약이라는 글을 적으며 이렇게 예측했다. 일본과 독일, 이 두 국가는 조만간 결탁할 것이고 장차 세계를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마오쩌둥의 예언이 적중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독일의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 체결은 히틀러를 깊이 자극했고 민족주의적 광기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독일인들에게도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으며 마음속에 치욕을 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제약을 받았고 당시 유럽 각국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독일의 위력을 알고 있었으며 패배했지만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만간 다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훗날의 독일인들을 얕보지 말아야 하며 현재 위대하게 떠받들어지는 자들을 너무 중시해서는 안 된다. 마오쩌둥의 예언은 적중했다. 1936년 독일과 일본은 반공국제협정을 체결하면서 결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후인 1940년에 이탈리아, 독일, 일본 3개국은 삼국동맹조약을 체결하고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겼다.
국민당, 장제스와의 평화회담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1945년 일본이 공식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전이었다. 장제스와의 회담을 앞둔 마오쩌둥은 이렇게 예언했다. 장제스는 곧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다. 장제스와의 회담은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며 생사를 건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오쩌둥은 진작에 장제스의 야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이렇게 말했다. 장제스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국 마오쩌둥의 예언은 적중했다. 1945년 8월 29일부터 45일간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회담을 갖고 내전을 피하고 평화적 건국을 지향하며 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 등에 합의하는 쌍십협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충칭에서 협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제스는 쌍십협정을 파기하고 1946년 7월에 공산당을 공격하며 내전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미군의 군사 지원으로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장제스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반면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공산당군은 인민을 위해 싸운다 하여 인민해방군이라 불렸다. 결국 국共내전에서 장제스는 패전했고 대만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홍콩과 마카오는 평화 협상의 방식으로 중국에 반환될 것이다. 1946년 12월 9일 마오쩌둥은 3명의 서방 기자와 회담을 하며 홍콩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은데 급하게 그 작은 땅을 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1982년 9월 영국과 중국은 홍콩의 미래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84년 12월 19일에 정식으로 중영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은 홍콩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였고 홍콩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다시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또한 1986년 6월에 중국과 포르투갈은 베이징에서 마카오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회담을 개최했고 1987년 4월 13일에 양국은 마카오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과 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정권 교체식을 개최하였고 마카오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홍콩과 마카오는 마오쩌둥의 예언처럼 그렇게 협상의 방식으로 모두 중국에 반환된 것이었다. 핵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진 후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다. 소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 이후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핵폭탄과 제국주의는 모두 종이호랑이일 뿐이며 종이호랑이는 싸우지 못한다. 1969년 3월 중국과 소련의 국경 우수리강에 있는 전바오 섬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당시 소련 내의 일부 고위층들은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 소식을 접한 마오쩌둥은 이렇게 지시하였다. 모든 야전군 부대를 중소 국경지대로 집결시키고 소련이 중국에 핵 공격을 가하면 즉시 미군 기지에 핵 공격을 개시하라. 마오쩌둥은 그러한 작전 계획을 소련과 미국에 알렸고 전쟁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소련의 행동을 중단시켰다. 중국은 10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신중국 수립 5년차에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며 대략 15개의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마오쩌둥이 대략 2030년 전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다. 이 예언은 마오쩌둥이 남긴 예언 중 유일하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의 날짜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기대하고 있다.